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다들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저는 와이프와 2년 전 이혼을 해서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든 고비를 저만 겪은 건 아닐 테지만 그때의 심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이 저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제 파란만장한 삶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아는 선배 형들과 게임 프로그램 벤처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자금은 전무하다 싶은 수준이었지만 20대 청년들 셋이 모여 밤낮으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한창 PC게임이 유행하고 붐이 일던 시기라 수요도 많았고 비록 시작부터 적자였지만 미래에 투자하며 시간을 보냈더랬죠.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밤샘 일을 하던 중 잠을 쫓으려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기 아저씨, 그 커피는 제가 주문한 건데요? 에? 20살 남짓할까? 굉장히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 제가 들고 있는 커피를 자신의 것이라고 한데 1차 놀라고 저를 아저씨라고 한 것에 2차 놀랐습니다. 커피를 보니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아닌 라떼였고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나이 있는 분들은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가 눈을 찌르고 늘어난 티셔츠에 낡은 슬리퍼는 충분히 중년 남성의 모습처럼 보였고요. 그게 와이프와의 첫 만남이었죠. 게임 그래픽 디자인 팀에서 결혼이 발생해 임시 알바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와이프였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고 나중에 제 나이를 듣더니 엄청 놀라고 면도하고 깔끔해진 제 모습을 보고 2번 놀라더라고요. 사귀자고 대시도 제가 했고 2년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하자고 제가 졸랐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애착이 남달랐고요. 와이프의 작고 조그마한 체구에 똘망똘망한 눈동자가 딱 제 어머니를 닮았었고 그 모습에 제 어머니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남자는 어딘가 모르게 엄마와 닮은 여성을 와이프로 맞이한다더니 사실이었나 봅니다. 재규 오빠, 이번에 출시한 게임 진짜 대박이다.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 총 쏘는 게임이 뭐가 재밌어 이러더니 너무 사실적이라서 진짜 전쟁에 나간 느낌이 든다더라? 정은이 너는 해보니까 어땠어? 완전 사실감 있고 좋아. 난 게임 잘 몰라서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원래 개발 3년째 출시하기로 했던 게임은 비록 2년이 지연돼서 출시되기는 했어도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전에 없던 크고 방대한 세계관과 사실적인 그래픽은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동업하고 있는 선배들도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다고 할 정도로 신생 회사일 뿐이었던 게임 회사는 업계에서도 유명해질 정도였습니다. 게임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시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댁에 첫인사를 갈 때도 사실 고아나 마찬가지인 저를 좋아하실까 걱정이 됐었지만 다행히 장인 장모님은 부족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셔서 보수적인 분이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결혼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후에 이때를 돌아보면 빠른 결혼 승낙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는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본의 아니게 속도 위반 임신이 되어서 결혼하고 반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3년 후에 둘째 아들도 태어났고요. 게임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회사는 거대해졌습니다. 당시 연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밤낮 없이 업무를 하고 국내외 출장도 많았지만 가정에 충실하자가 제 인생 모토였기에 어린 아이들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고 육아를 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 항상 엄마와 단둘이만 외롭게 살았던 기억이 한가득이라 저는 늘 가족을 꿈꾸고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과 사별한 것도 아니었고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전 제가 태어났기에 첫째 부인의 자식이었던 배다른 누나와 형에게 동생 취급을 못 받고 컸어요. 어렸을 때는 그 괴롭힘과 무시가 왜인지 몰랐기에 너무 서럽기만 했고요. 너랑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누구 보고 형이래? 누구 보고 누나래?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저리 가. 같이 안 놀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다 같이 살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돌아가시고서 엄마와 단둘이 살 때는 형편만 어려웠지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손가락질 받던 그 상처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 바쁠 텐데 집안일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도 가족 구성원인데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아들들이 좋은 개구쟁이들이야? 당신 혼자 남자애들 돌보는 거 힘에 부쳐. 내가 진짜 결혼한 날은 잘했다니까. 내 주변 친구들한테 당신 얘기하면 전부 나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묻더라.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으쓱한지 모르죠? 내 자랑 많이 하고 다닌다니까 사랑이 더 샘솟네. 우리 이참에 당신 닮은 이쁜 딸 하나 더 낳을까? 진짜? 난 반대라니까. 애들 3명. 상상만 해도 아우. 아내와는 결혼 10년 차이에도 사이가 좋고 다툼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라며 저희 부부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미혼들도 많을 정도였죠. 첫째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영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영재 교육원을 같이 다니던 아이가 캐나다 유학을 가면서 저희 가족도 진지하게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나도 민준이랑 민수 데리고 캐나다 유학 가면 좋지. 1살이라도 어릴 때 유학 가라고들 하니까. 언어 습득도 다르고. 하지만 당신 혼자 한국에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유학 보내줄 여건이 되고 우리 아들들 미래를 생각하고 보내려는 거야. 내가 어디 불성실하게 살 사람인가? 게임 개발 새로 한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전 직원 불찰조야로 회사에 기거하면서 살아. 식당도 있고 직원 숙직실도 있고. 난 새 식구 보내면 더 열심히 게임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데? 기러기 아빠 되잖아. 쉬운 일 아니래. 나도 캐나다 가고 싶어. 내가 당신한테 먼저 가고 싶다고 말 꺼냈기도 했고. 그러니까 가자. 가면 되지.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봐. 된다면 빨리 가서 적응하고 살면 좋지. 그렇게 아내와 아들들은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있다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지도 못할 새 회사가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급변하는 시장이기도 했고 10여 년 전에 공전의 대박을 기록한 전쟁 게임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동안 게임 개발도 열심히 했지만 출시에 실패한 일도 많았고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오 대표, 이번 신작은 제발 반응이 괜찮아야 할 텐데. 요새는 컴퓨터보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 좀 밀리네. 일단 우리 손을 떠났어. 기다려보자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작 게임 역시 판매가 부진해 개발비도 해소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중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호가 닫히고 게임 시장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유학을 간 지 2년 만에 저희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부채가 커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이 된 것도 있었고 대표 3명이서 다른 업체에 인수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주고 내보내고 빚을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파산 신청은 면하기 어렵더군요.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를 받고 집에 온 날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오전 10시지? 서울은 밤 11시야. 여보, 이제 곧 잘 시간이네?
우리는 오늘 주말이라서 놀이동산 다녀올 거예요. 아빠, 여기 놀이동산 진짜 커. 한국에서 갔던 것보다 완전 크고 최고야. 다음에 같이 가. 그래, 우리 민준이, 민수랑 꼭 같이 갈게. 얼굴이 너무 안 좋다. 밥은 제대로 먹죠? 잠도 제 시간에 꼭 자고요. 역시 나 챙겨주는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 그치? 또 연락할게. 모두 사랑해. I love you, daddy. 전화를 끊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이후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되기 전이라 경제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집부터 여러 재산들을 아내 명의로 해둬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매달 주던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지금같이 파산 상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도 불가하고 핸드폰 가입이 불가능했거든요. 어디서 뭘 하고 돈을 벌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와 다름이 없었으니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불가했고 작은 소일거리를 하기에는 페이가 적어서 캐나다에 보내기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생활비를 예전보다 적게 보낼 수 있다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최대한 줄이면 된다고 했어요. 한창 자랄 10대 아이들과 아내를 타지에 두고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 길로 형과 누나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재긴이가 웬일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긴 말 필요 없고 아버지 재산 받으신 것 좀 떼어주세요. 뭐? 얘가 더위 먹고 미쳤나? 그 얘기는 10년 전에 마무리 지었잖아. 그럼 그때 말하신 것처럼 몇백이라도 주세요. 너 사업 망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조카들 회사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할 때는 그 잘난 회사 평생 갈 것 같이 고고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망하니까 아버지 유산 타령이나 하고. 조카들 전공도 안 맞았고 낙하산은 사내 규정에 어긋났으니 안 된다고 한 게 맞죠. 곧 죽어도 저 잘난 척이네. 네가 그렇게 고고하게 굴었던 회사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결국 망했잖아. 안 주시면 안 나갈 겁니다. 이번에 얼마라도 주시면 형님네들만 아버지 유산 받으신 거 앞으로 뭐라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첩의 자식이 유산 물려받았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어. 무슨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따로 없네. 줄게. 그래도 반은 피가 이어졌다니 적선한 셈 치고 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러웠습니다. 누군들 아버지를 팔며 배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내 새끼, 내 마누라 생활이 힘들어진다는데 잠깐의 수치는 견딜 수 있었죠. 아마 더한 것도 하라 하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형과 누나네 집을 다녀와서 겨우 3달치 생활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죠. 집도 저당 잡혀서 쫓겨나와 작고 허름한 고시원 쪽방에 살게 되었어요. 새삼 돈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럽고 불편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공장 일이나 일일 알바를 하려고 해도 휴대폰도 안 되고 신용이 불분명하다 보니 안 써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몸으로 하던 노동일은 20, 30대들도 넘쳐나서 경력도 없는 40대한테 안 주려고 하고요. 특히 저같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새님을 뭘 믿고 쓰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이 불허가 됐습니다. 한번 기각되면 5년이나 기다려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지자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고 제게 남은 건 빚과 책임뿐이었고요. 오재기, 오랜만이다. 터나나나 파산하고 나니 이게 무슨 꼴이냐. 캐나다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 가지고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생활비가 문제네요. 요새 인력사무소 들려서 일을 구하는데 누가 써줘야죠. 유학생활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한국 들어오라고 해. 말도 안 했다며? 혼자 그 집 어떻게 지려고 그래? 들어오면요.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애들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그 불행을 어떻게 겪게 합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하여튼 넌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단점이다.
너도 살고 봐야지. 요즘 같아서는 제 피나 장기라도 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덜한 녀석은. 여기 명함 있는 곳 연락해서 찾아가 봐. 우리 먼 친척분인데 너 일자리 알선해 주실 거야. 면책도 안 되고 몇 년을 어떻게 할 건데. 감사해요, 선배. 선배도 건강 챙기시고요. 선배의 소개로 건설 용역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남자분은 60대로 보였고 남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왔는데 오잭이라고 합니다. 오뚜기라고? 이름이 뭐가 그래? 오뚜기가 아니라 오잭이요. 게임 만들었다며? 컴퓨터만 다루던 양반이 몸쓰는 일 할 수 있겠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되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여기로 나오쇼. 바로 투입시켜보지 뭐. 당장 다음날 새벽부터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일을 하면서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현장 감독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자잘하게 다치기도 했고요. 역시나 일이 끝나고 현장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건설 용역업체 사무실에 갔더니 소개해준 대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오재기 씨, 건설 현장은 아서라. 안 되겠어. 머리를 쓰는 것처럼 몸 쓰는 것도 요령이 있다고. 의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일 같이 못해. 다른 데 알아봐. 대표님, 저 돈 꼭 벌어야 합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십시오. 작업 반장이 콕 집어서 덱을 안 쓰고 싶다는데 내한들 어떡하나. 현장 사람이 싫다는데. 처음이었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몸 쓰는 법 빨리 습득하겠습니다. 생전 안 해본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대표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일으켜줬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러지 마라. 사내 무릎 가벼운 건 어디 쓸 데가 없어. 그 후로도 일하는 현장마다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용역 대표님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듯이 새로운 건설 현장에 투입시켜 주셨고요. 몇 달을 버티고 몇 년을 버텼더니 그제야 퇴짜 맞고 혼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 바닥의 생리를 알게 된 거였죠. 이제 조금은 억지로 몸을 쓰지 않고 일을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현장 일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짬짬이 다른 일들도 했어요. 이삿짐 나르는 일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고 계속 일을 했죠. 하다 보니 저는 현장 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노동일인 건 변함이 없으니 이왕이면 삼시세끼 주고 페이가 센 일이 좋았거든요. 다른 일을 할 때는 한 끼 식사 정도만 주니까 나머지 끼니는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방세 내는 것도 부담인데 밥까지 사 먹고 할 여유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나 쉬는 날에는 역 앞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식사를 때우곤 했습니다. 사실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들이 많아서 도의적으로 봉사자들이 음식을 주실 때만 먹고 안 주시면 편의점 김밥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날도 여느 때 휴일처럼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타서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나? 누가 보면 노숙자인 줄 알겠수다, 오재기 씨.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급식소에서 가끔 봉사하거든. 이게 무슨 정승이야?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 여기 급식소가 맛집이거든요. 멋쩍게 웃으며 어물쩍거렸더니 용역 대표님이 술 한잔 사주겠다고 단골 대포집에 데려갔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 실패 한번 안 해본 인생이 어디 있어? 안 해봤다? 곧 실패할 거라고 전해줘. 대표님, 나 술은 저 처음인데. 오씨, 술은 시간이랑 아무 상관없어. 초월적인 존재라고. 어여 마셔. 예. 가족은 없어? 보아하니 마누라나 자식도 없어 보이는구만. 있는데 캐나다에 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요. 저는 술 기운인지 여태 살아왔던 제 인생을 대표님께 털어놨습니다. 어쩐지 허여멀간하게 생긴 셀러리맨이 노동일한다고 하면서 절박하더라고. 나이는 젊지만 대단한 사람이구만. 대단하기는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불나방같이 살았는걸요. 잘 나갈 때는 제가 계속 잘 나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살아서 하늘이 벌을 주나 싶기도 하고요. 난 김현철이라고 하네. 만나서 반갑네. 네? 대표님, 저희가 알고 지낸 지 3년 됐는데 갑자기 통성명을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 자네를 인정한다고 치지. 나 아무한테나 이름 알려주는 사람 아니요. 영광이네요. 대표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자수성가의 신하라던데요. 맨몸으로 시작해서 재산 일구고 일대 부동산 다 소유하고 계신다고요. 나도 30대 후반에 이 일 시작해서 30년 만에 이뤘지. 그러니 자네도 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니까 미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럼 이참에 우리 아들이 사업 안 하는데 해볼티요? 내가 보증서 주지. 용역 대표님은 몇 년 만에 통성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사업을 해보라고 등 떠밀어 주셨어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업 자금까지 내주시겠다고요. 평생 하루벌이로 살 수 없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새로운 사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요식업을요. 저희 아버지가 웬만해서는 신원보증 안 하시는데 대단한 분인가 봅니다, 우재기님. 아닙니다. 김 대표님이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신 거겠죠. 푸드트럭이라니 생각도 못한 사업이라 당황스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미 자리 잡은 사장님들에게 파견을 보내서 일정한 교육과 실무를 익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업계에서 10년이 넘게 해온 노하우가 있고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업체 사장님과 서울 한강 쪽에 있는 푸드트럭을 찾았습니다. 지점장으로 불리운 분은 인상이 푸근한 중년 남성이더군요. 제가 3개월 정도 함께 일하면서 교육을 받게 될 거라 했습니다. 메뉴는 새우 불고기 핫도그였고요. 길쭉한 핫도그 빵 사이에 철판으로 조리한 새우와 불고기를 넣고 특제 소스를 뿌리면 되는 거였죠.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조리법이었지만 지점장님이 하는 스피드로 만들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노동일로 단련되어 온 제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매번 흙바닥을 구르며 일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게 어딘가요? 물론 몇 달을 불과 기름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핫도그 스타일, 어느 포인트 장소에 주차하고 판매할 것인가 등 3개월 동안 많은 노하우를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어때? 핫도그 판다고? 새우 철판 핫도그요, 김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대표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네는 내게 신뢰를 주었거든. 다음에 핫도그 먹으러 갈 테니 맛있게 만들어주게나. 가족도 아닌 생판 모르는 남에게 받은 도움은 제 안에서 사라지고 없었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푸드트럭을 시작한 처음 몇 달간은 시행착오도 겪고 고전을 면치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판매하고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 막노동에 버금가는 고된 일이더군요. 새삼 매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특정 공원이나 지역에서는 관리소의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중 인천 월미도에 정기적으로 가서 일부러 장사를 하곤 했죠. 16년 전 아내와 데이트를 할 적에 자주 갔던 곳이었거든요. 5월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월미도 한켠 늘 장사하던 곳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개시했더랬죠. 날도 좋고 주말이다 보니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핫도그 4개 주세요. 엄마, 아빠, 나는 핫도그 2개 먹고 싶은데 5개 시키면 안 돼? 형아, 나도 2개 먹을 수 있어. 안 돼. 엄마가 4개 살 돈만 주셨어. 귀여운 형제들이 투닥거리며 주문을 하길래 캐나다에 있을 우리 아들들이 생각이 났어요. 장사할 때는 위생적으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땀을 훔치며 모자를 드는 찰나 주문을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으로 보이는 2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 손님들은 바로 캐나다에 있어야 할 제 가족들이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굳어 자신들을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라고 불린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핫도그 2개 먹고 싶어요. 여보,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2개씩 사줍시다. 아빠라고 불린 남자는 얼굴 가득 자상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니, 제 아내를요. 모자를 푹 눌러 써서 못 알아본 건지 제가 만든 핫도그를 받아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저는 푸드트럭에서 나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연아, 민준아, 민수야.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시하고 가는데 아내는 순간 걸음을 멈추더군요. 그리고 이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마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오빠. 이윽고 다른 가족들도 저를 돌아봤고 경악한 남자의 얼굴과 반가움이 담긴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푸드트럭을 급하게 정리해서 주차해 두고 근처 공원에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근처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요. 박상면입니다. 통성명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우선 제 아내와 얘기할 거니까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죠. 오빠.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당신을 여보라고 불러? 그리고 캐나다가 아니라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한국은 3년 전에 들어왔어. 서울에 있고. 저 사람은? 그냥 아는, 둘이 스킨십을 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애들은 그럼 아빠가 2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언제부터 둘이 만난 거야? 설마 우리 결혼하고 나서 계속은 아니지?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남자와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나서 사귀었으나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진 사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집안이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이 사돈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직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난 건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였다고요.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남자 당장 정리해. 정리하면 용서할게. 오빠, 나랑 이혼해줘. 뭐? 뭘 하자고? 나 저 사람 사랑해.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지만 늘 사랑하고 있었어.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미쳤어?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해? 내가 용서 못할 짓을 한 건 많은데 이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지금 그 말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린다? 미안해, 오빠. 그날은 아내와 계속된 대화 끝에 헤어지고 나서 새로 얻은 작은 원룸방에 무슨 정신으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가자마자 집에 있는 술이라는 술은 다 마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숙취가 너무 심했고요. 천장도 빙빙 돌고 눈에서는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서 하루 종일 폐인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안 장사를 할 엄두도 안 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합의서야. 오빠만 도장 찍고 제출하면 돼. 그 남자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 그 사람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내가 결정한 거야, 이 이혼. 너는 내가 그렇게 순순히 너 하자는 대로 해줄 것 같아 보여? 오빠는 늘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이제 보니 나는 진짜 호구였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너무 억울해서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지만 아내에게 지난 6년간 게임 회사가 망하고 파산 신청한 일, 매일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붙인 얘기, 은인을 만나 푸드트럭을 하게 된 이야기까지 소상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까지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빠 자신을 위해 살아.
얼굴이 그게 뭐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수척해졌어? 정연아, 여보, 고맙다는 말 안 바래. 그거 바라고 한 일들 아니야.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한 건 아니잖아. 이 일들은 오빠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난 더 이상 오빠가 우리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랑 헤어져 줘. 부탁이야. 그리고 그만 애써도 돼. 아내는 그렇게 할 말만 하고 서류를 안겨준 뒤 떠났습니다. 쓴 물이 올라온다고 하죠. 이대로 제 가족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로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남이 버젓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오재기 씨, 정연히 놓아주십시오. 늦었지만 저희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하라 마라 합니까? 어떻게 단란한 가정을 깨트릴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사이를 깨트린 건 정연이 부모님과 당신이죠. 그럼 억지로 결혼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한 결혼 생활이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 전 아빠도 와 있었네? 둘이 여기서 뭐해요? 민수야, 학교에서 돌아왔으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숙제해야지. 어서 들어가. 원래 눈치가 있는 편이 아닌데 상간남과 둘째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뒤통수를 누군가 때리는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평소 두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며 조부모를 닮았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상간남과 아들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 민준, 민수가 당신 아들이군. 맞지? 맞아요. 둘 다 제 아들들입니다. 그럼 내 아내랑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났다는 거야? 자그마치 16년을 나를 속이고? 결혼식하고 몇 년간 만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게 된 건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와서부터고요. 어떻게 둘 다 나를 농락할 수 있어? 당신도 사내라면 정연이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어야지. 다른 남자 손에 애를 키우게 하고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 사이코야 뭐야? 미친놈들이네. 충격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욕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지난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의 자식을 친자식인 줄 알고 헌신하며 키워왔던 거였죠. 이대로 그냥 쉽게 합의 이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엿먹인 두 년돔들에 대한 분풀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두 사람이 불륜 행각을 하고 있는 정황들을 자료로 확보하고 아이들과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저와 99.98%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더군요. 객관적인 수치가 적힌 종이를 보니 현실감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및 혼인 취소 소송과 과거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관계를 정리할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려 준비했고요. 아내는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찾아와 호소했지만 내 지난 17년을 너가 망쳤으니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용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이혼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제게 승소 판결을 내줬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친자가 아닌 자식의 양육비를 17년간 성실히 보냈고 유부녀인 걸 알면서 불륜을 저지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였죠. 저는 아내 명의로 해준 재산과 양육비 반환을 통해 3억가량의 돈을 돌려받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3,500만 원, 상간남에게 3,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 말로는 두 사람의 불륜이 너무 오랜 기간 일어났고 아이까지 친자로 속인 부분 때문에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배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소를 한 순간은 너무 통쾌했고 복수를 했다는 마음에 잠시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둑해진 통장에 비해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너무 비참했고 지나간 제 시간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새삼 깨달으며 자괴감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일도 많이 쉬었고 제 삶도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마다 김 대표님이 술을 같이 마셔주고 힘도 주셨지요. 소송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에는 제게 양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을 잃었으니 그럼 다시 가족을 얻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슬픔에 빠져 그 모든 위로와 응원이 와닿지는 못했지만 김 대표님 말대로 제 나이 이제 48살, 아직 너무 아까운 나이였어요. 제 삶에서는 가장 젊은 나이이기도 했고요. 소송을 승소하고도 몇 달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저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하던 푸드트럭은 정리하고 양아버지가 된 김 대표님 밑에서 건설회사 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현장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도 했거든요. 이혼을 끝내고 2년 뒤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부대표님, 손님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누구지? 들어오시라고 해요. 오빠, 저예요. 당신, 여기는 웬일이야? 그 오빠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날이 오네.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왔어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등록금도 부족하고 집도 구해야 해서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하고 왔어요. 그걸 내가 왜 빌려줘야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찾아올 수 있어? 그래도 우리 민준이 오빠가 많이 이뻐했었고 제가 돈 빌릴 사람이 없어서요.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넌 진짜 잔인한 여자야. 당신에게 나는 참 편리한 사람이네. 당신이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호구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날 사랑한 적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주제, 이제는 애를 위한답시고 날 찾아와? 당신 기억에는 내가 그 아이를 이뻐한 모습만 남아있나 보지. 하지만 어쩌나. 나에게는 내 피와 살을 바쳐가며 키워놨더니 딴 놈 자식이었을 뿐인데. 딱 그 정도의 존재, 당신의 불륜의 결정체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를 나이도 아니고 순진한 척 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난 네 욕을 할 수 있고 네 자식 욕도 할 수 있어. 왜냐고? 내가 17년 동안 니들한테 등신 오고 취급당하고 사기당했거든. 그 정도면 젠틀하게 끝낸 거 아니야? 더 진창에 처박을 수도 있는 거 곱게 보내줬으면 이렇게 질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가 그렇게 사랑하던 상간남한테 가서 학비랑 집 세달라고 해. 친부가 있잖아. 그이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해요. 일하기 어려워졌고요. 천벌 받았네. 17년간 사람 농락하더니 벌 받은 거야. 당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 말에 그렇게 해줄게 하고 고분할 줄 알았어? 김정현 진짜 머리 나쁜 여자네. 상황 파악, 주제 파악하라는 말이야. 너가 어떻게 살든 내 할 바 아니야. 아이들도. 미안해요. 당신에게 내가 못할 짓 한 거 알지만 이번만큼 도와주면 안 돼요? 애들도 이젠 현실을 알아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하고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더 이상 아빠가 아니니까. 자신들의 친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평생 나에 대해 속죄하고 살도록.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니까 찾아오지 마.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살펴본 바로는 제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아가고도 전 아내에게 남은 재산들이 꽤 있었어요. 다 알 수 없지만 이혼 후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들을 날려먹은 게 뻔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마트 알바도 하고 있다고 힘들다는 말에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캐나다에 가 있을 때 제가 막노동으로 돈 벌어서 보낸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아하고 쉬운 일인가 해서요. 그 뒤로 저를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직원들에게 만나지 않는다고 언급해둔 게 있어서 다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전 아내와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빈자리를 많이 느낄 테지요. 제가 그들의 바람막이와 울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어엿한 건설회사 부대표를 맡으며 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더 보란듯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기도 했고요. 살면서 느끼는 바지만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혀진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 전의 일보다 그 앞의 일보다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